예. 그러면서 온라인상이 좀 경악해 버렸죠. 예, 저도 좀 오싹한 느낌이었어요. 원래 그 이상호 기자가 인터뷰할 때도 딸이랑 연락이 안 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었고 김광석의 형도 이 기사로 되게 충격을 받으셨다 그래요. 예. 원래는 경찰에서는 뭐 사인이라던가 이런 걸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오후에 나온 기사에 보면은 이날 오전 5시까지 집에 있다가 어머니 신고로 112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치료 중에 숨진 건데 부검 결과 확인된 사안은 급성 화농성 폐렴에 의한 폐질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 동물 검사 결과 기침 감기약 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확인되지가 않아서 5일 전에 감기 증상으로 집 인근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그 진술과 확인서만 있고 그래서 그냥 범죄 혐의점 없이 내사 종결된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서혜순 씨가 의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고 김광석 씨가 자살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서현 씨 이번에 사망한 서현 씨 이전에 김광석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상태에서 김광석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김광석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했던 그 사람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서혜순 씨가 살해한 게 아닐까 하는 네, 영화 살해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이 기사를 보니까 너무 오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혜순 씨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병사로 죽었다고 해도 그냥 느낌이 너무 오싹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했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김광석 씨의 딸인 이 김서연 씨가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의 대학병원에서 숨졌는데요. 날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23일이면 한겨울이거든요. 한겨울인데 급성 폐렴으로 인한 화농성이라는 거는 염증이 있다는 고름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급성 폐렴이라고 하면은요, 5일 전에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면 이건 그 몸이 견딜 수 없는 추위로 인한 급성 폐렴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폐렴이 걸리는 상황 중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 연세 드신 분들이 환절기에 특히 겨울에 폐렴 증세를 많이 앓으세요. 감기 걸리면 바로 폐렴 증세로 가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극도로 떨어진 사람들은 감기가 곧 폐렴으로 진행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때 이 추운 날씨에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감기가 폐렴으로 발현되게 어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었나, 저는 이런 의심이 좀 되더라고요. 무섭다. 왜냐하면 본인의 딸인데 본인의 딸을 사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로 그냥 아파서 죽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예. 얘기 안 했겠죠? 그 이게 사망을 했으니까 사망 신고가 됐는데 어떻게 나머지 가족들은 모르게 사망 신고를 했느냐. 물론 이제 그 친권 갖고 있는 엄마가 직접 사망 신고하면 동사무소가 하면 그냥 진단서 갖고 되기는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완전히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숨겼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2007년에 사망하기 3년 전 2004년에 원래 이름이 서우였고 그때 당시에 서연으로 개명을 이 서혜순 씨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섭다. 근데 괜히 무섭지 않아요? 예, 너무 오싹하죠. 좀 영화가 정말 영화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예. 악마죠. 정말 폐륜 범죄, 이런 폐륜 범죄가 없는 거고요.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상호 기자가 이 서혜순 씨가 이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어떤 예. 정황들을 발견했나 예. 봐요. 재산 정리하고 있는 뭐 이런 게 보였나 보죠. 그래서 이 서혜순 씨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할 근거가 없는 거야.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광석법을 만들려고 하죠. 네. 태완이법은 2015년 거의 최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재산 정리하고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무섭다. 제가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들 먼저 보거든요. 이 뉴스가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 10년들이 이미 죽었어. 그래서 지금 이상호 기자가 그 얘기하는 게, 간절히 얘기하는 게 이 김광석 방지법, 예방법인가 방지법인가요? 그거를 좀 빨리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논지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미 수사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수사 종결이 되더라도 추후에 다른 물증이 생겨서 재수사를 하게 될 때는 그 이전 수사를 받았던 거에 공소시효를 현재의 제도에 적용시켜서 공소시효 자체를 없는 사건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소시효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예. 되게 반인륜적인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있다 치더라도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되는 거, 나치 예, 처벌하는 예, 것처럼 사람을 죽인 사건을 어떻게 시간이 15년 정도 뭐 지나고 그러면 그 사건을 없애줍니까? 그건 이제 행정편의적인 거잖아요. 네. 계속 물고 늘어지지 마라. 행정적 인력을 그러면 행정적 인력을 더 보강하든지 뭐 하든지. 그때 어떤 강의에서 들으니까 이게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1945년 그 당시에는 사람의 선함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 행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 거다. 그래서 나라가 잡아서 처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할 거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괴로워하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공소시효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어떤 강의에서 들었었거든요. 아, 그 공소시효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그 소리인지. 이야기는 그 이제 형법학에서 공소시효를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학설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를 도입하게 된 거는 물론 독일과 일본의 법 체계를 따라서 대륙법 체계에서 따라들였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를 만들어놓은 법적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검찰과 경찰이 죽어라 하고 해서 범인을 잡아라. 이 이유예요. 그거를 넘기면 너희들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안에 해라. 범죄를 다 해결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걸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뭐 압박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광석 법, 이 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거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뭐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예. 빨리 했으면 좋겠고 지금 발의까지 된 상태이고요. 고 김광석 씨의 유족과 이상우 기자는 김광석 씨의 부인 서모 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딸 서연 양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다며 서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에 서연 양이 돌연 숨지고 맙니다. 수사 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급성 폐렴으로 자택에서 쓰러졌고 서 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서연 양은 오랜 분쟁 끝에 김광석 씨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았지만 현재는 서 씨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족과 이 기자는 행방이 묘연한 서 씨에 대한 출국 금지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김광석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입법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2만 3천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김광석입니다. 김광석. 우리의 영웅, 우리의 가객 김광석 님이 돌아가신 게 96년 1월 6일이에요. 제가 96년도에 기억을 합니다.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김광석 자살한 거 아니야라는 소리를 엄청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고 그러지 않던 시절이라 대충 어떤 인과관계도 잘 모른 채로 소문만 듣고 계속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김광석 씨가 64년생이니까 올해로 우리 나이로 한 54세쯤 돼요. 우리 방송 나오시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과 동갑인 거예요. 그 돌아가신 나이가 31살 정도니까 31살. 네. 그 살아계셔서도 한참 사회적으로 활동할 나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번.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일단 처음부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김광석 씨를 개인적으로 아시진 않죠? 그럼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스타셨고, 네. 저는 갓 수습기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00번이나 라이브를 해서 아주 기네스북까지 오르신 분인데, 그 라이브도 못 가봤죠. 그냥 음악만 대충. 사실 거기 갈 시간도 없었죠. 그리고 사실 김광석 씨는 언더그라운드 스테이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돌아가신 뒤에 훨씬 더 유명해진 측면도 있죠. 그때 96년도 그 즈음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가수들이 자살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 그 당시 바로 2달 정도 전에 그 듀스의 김성재 씨도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그 내 눈물 모아의 서지원 씨인가? 그분도 96년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한 5일쯤 있다가 김광석 씨까지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김광석 씨는 자살이 아니라는 거를 오랜 시간 동안 취재를 하셔가지고 요걸 영화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면 자살하는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신 거죠? 아니요. 먼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물 먹었어요. SBS가 야근 상황에서 특종을 했죠. 그리고 무지하게 속된 말로 깨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간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물먹은 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취재를 시작했던. 그럼 그게 96년이니까 네. 올해로 따지면 거의 21년 됐죠. 21년 된 건데 네. 그 사이에 계속 취재하시진 않았었겠지만 네. 중간중간에 계속 그 끈을 안 놓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장기 탐사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건 초반에 그냥 이게 단순 자살로 덮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자료를 경찰이든 어떤 검찰이든 가지고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주변 지인, 측근 뭐 이런 분들이 아주 단발적으로 제보해 주시는 거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제보를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게 국가 상대로 하면 뭐 정보공개 청구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 기다리면서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지치고 힘든 취재 중에 하나였어요. 예. 사건의 모든 상황은 네. 처음에 사건 현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현장이 이상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김광석 씨 같은 경우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채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에 줄을 감고 계단에 누운 채 발견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초 목격자인 서예순 씨가 목에 감겨있던 줄을 풀어서 자기가 20-30분 동안 살리기 위해서 뭐 CPR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현장이 이미 훼손돼 있는 거고 나아가서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남아있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진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서예순 씨 주장은 목에 줄을 3번 감은 채 숨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기서 서예순 씨는 부인이세요. 네네. 그 당시 그 소문들도 부인이라는 그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에다가 줄을 매면 있는 사건? 네. 근데 그 전문가들 사건에 대한 부검에 대한 소견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부검 소견서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부인 서예순 씨가 형제가 가도 열람이 안 되도록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검에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한 결과 목에 줄이 3바퀴 감겨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앞부분에만 약하게 사건이 남아 있었고 뒤쪽에는 없었어요. 소실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보통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대롱대롱 사망한 경우에는 뒤에 사건이 일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당겨지니까 줄이. 그런데 이 경우는 누워서 이렇게 비스님이 누워서 발견됐기 때문에 360도가 나와야 되죠. 사건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좀 중요한 이제 팩트를 구성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현장 상황에서 이를테면 서예순 씨가 김광석 남편이 자살했다고 최초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첫날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장례식장 천막 안에서. 그때도 일성이 남편은 자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전 되게 이상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내가 죽였어 내 탓이야 이렇게 가슴을 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근데 자살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는 하나 더 있죠. 뭐라고 그러죠? 정확히 모르면 네. 밝혀달라고 하죠. 그렇죠. 네. 밝혀달라고 하죠. 근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했어요. 어떻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사실 이건 장난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술 먹고. 이렇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횡설수설.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기자나 형사들한테 어떻게 답변해야지? 이런 계획이 안 서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빈소를 차리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 인터뷰 이후에 2차례를 더 해요. 이제 저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인터뷰의 변화, 예, 과정만 맞습니다. 봐도 자기들은 확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관객. 바뀌니까. 말이 바뀝니다.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자살인데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교통사고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계속 아이고. 자살이 아니라고 추적하느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자체를 보시고도 많이 좀 확신들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 현장 상황에 대한 재구성 과정이 좀 지난 한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됐던 취재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우울증 약을 먹었었다라든지 하는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울증 약 먹은 게 드러난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서예순 씨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두 번째는 여자 관계가 복잡했는데 팬들과 그것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부인 서예순 씨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부검 소견서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부검에 참여했던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신체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성분의 어떠한 약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 여자 관계 대신에 오히려 남자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부인 서예순 씨의 남자 관계. 뭐 남의 사생활 영역입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자살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누가 죽였냐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의선상에 있는 분의 사생활은 보호받기 어려운 사생활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직전에 부인 서예순 씨가 김광석 씨의 동창과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심을 해서 이제 그 이전 수사를 받았던 거에 공소시효를 현재의 제도에 적용시켜서 공소시효 자체를 없는 사건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소시효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예. 되게 반인륜적인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있다 치더라도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되는 거, 나치 예, 처벌하는 예, 것처럼 사람을 죽인 사건을 어떻게 시간이 15년 정도 뭐 지나고 그러면 그 사건을 없애줍니까? 그건 이제 행정편의적인 거잖아요. 예. 계속 물고 늘어지지 마라. 행정 인력을 그러면 행정 인력을 더 보강하든지 뭐 하든지 그때 어떤 강의에서 들으니까 이게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1945년 그 당시에는 사람의 선함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 행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 거다. 그래서 나라가 잡아서 처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할 거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괴로워하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공소시효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어떤 강의에서 들었었거든요. 그 공소시효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형법학에서 공소시효를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학설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를 도입하게 된 거는 물론 독일과 일본의 법 체계를 따라서 대륙법 체계에서 따라들였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를 만들어 놓은 법적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검찰과 경찰이 죽어라 하고 해서 범인을 잡아라. 이 이유예요. 그거를 넘기면 너희들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안에 해라. 범죄를 다 해결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걸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뭐 압박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광석 법, 이 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거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뭐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네. 빨리 했으면 좋겠고 지금 발의까지 된 상태이고요. 고 김광석 씨의 유족과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씨의 부인 서모 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딸 서연 양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다며 서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에 서연 양이 돌연 숨지고 맙니다. 수사 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급성 폐렴으로 자택에서 쓰러졌고 서 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서연 양은 오랜 분쟁 끝에 김광석 씨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았지만 현재는 서 씨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족과 이 기자는 행방이 묘연한 서 씨에 대한 출국 금지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김광석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입법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죽었다고 해도 그냥 느낌이 너무 오싹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했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김광석 씨의 딸인 이 김서연 씨가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의 대학병원에서 숨졌는데요. 날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2월 23일이면 한겨울이거든요. 한겨울인데 급성 폐렴으로 인한 화농성이라는 거는 염증이 있다는 고름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급성 폐렴이라고 하면은요, 5일 전에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면 이건 그 몸이 견딜 수 없는 추위로 인한 급성 폐렴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폐렴이 걸리는 상황 중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 연세 드신 분들이 환절기에 특히 겨울에 폐렴 증세를 많이 앓으세요. 감기 걸리면 바로 폐렴 증세로 가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극도로 떨어진 사람들은 감기가 곧 폐렴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사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때 이 추운 날씨에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감기가 폐렴으로 발현되게 어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었나, 저는 이런 의심이 좀 되더라고요. 무섭다. 왜냐하면 본인의 딸인데 본인의 딸을 사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로 그냥 아파서 죽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예. 얘기 안 했겠죠? 이게 사망을 했으니까 사망 신고가 됐는데 어떻게 나머지 가족들은 모르게 사망 신고를 했느냐. 물론 예. 그러면서 온라인상이 좀 경악해 버렸죠. 예, 저도 좀 오싹한 느낌이었어요. 원래 그 이상호 기자가 인터뷰할 때도 딸이랑 연락이 안 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었고, 김광석의 형도 이 기사로 되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예. 원래는 경찰에서는 뭐 사인이라던가 이런 걸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오후에 나온 기사에 보면은 이날 오전 5시까지 집에 있다가 어머니 신고로 112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치료 중에 숨진 건데, 부검 결과 확인된 사안은 급성 화농성 폐렴에 의한 폐질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 동물 검사 결과 기침 감기약 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확인되지가 않아서 5일 전에 감기 증상으로 집 인근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그 진술과 확인서만 있고, 그래서 그냥 범죄 혐의점 없이 내사 종결된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서혜순 씨가 의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고 김광석 씨가 자살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서현 씨, 이번에 사망한 서현 씨 이전에 김광석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상태에서 김광석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김광석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했던 그 사람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서혜순 씨가 살해한 게 아닐까 하는 네, 영화 살해 네,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이 기사를 보니까 너무 오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혜순 씨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병사로 이제 그 친권 갖고 있는 엄마가 직접 사망 신고하면 동사무소가 하면 그냥 진단서 갖고 대기는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완전히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숨겼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2007년에 사망하기 3년 전 2004년에 원래 이름이 서우였고, 그때 당시에 서연으로 개명을 이 서혜순 씨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섭다. 근데 괜히 무섭지 않아요? 예, 너무 오싹하죠. 좀 영화가 정말 영화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예. 악마죠. 정말 폐륜 범죄, 이런 폐륜 범죄가 없는 거고요.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상호 기자가 이 서혜순 씨가 이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어떤 예. 정황들을 발견했나 예. 봐요. 재산 정리하고 있는 뭐 이런 게 보였나 보죠. 그래서 이 서혜순 씨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할 근거가 없는 거야.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광석법을 만들려고 하죠. 네. 태완이법은 2015년 거의 최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재산 정리했고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무섭다. 제가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들 먼저 보거든요. 이 뉴스가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 10년들이 이미 죽었어. 그래서 지금 이상호 기자가 얘기하는 게, 간절히 얘기하는 게 이 김광석 방지법, 예방법인가 방지법인가요? 그거를 좀 빨리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논지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미 수사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수사 종결이 되더라도 추후에 다른 물증이 생겨서 재수사를 하게 될 때는